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영역을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만든 프린트예요. 이번에 프린트를 안 쓰려고 했었는데, 뭔 놈의 교과서가, 그때도 말했지만, 순편익도 안 가르치고, 매몰 비용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또, 자본주의 의미가 조금, 그러니까 자본주의 특징을 선생님이 서술형에서 낸다고 했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 자본주의 역사적 흐름도 표로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함께 원래 다 했던 것들이니까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본주의의 의미는 시장 경제가 굴러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의 의미고 정의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단어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굴러가는 체제라고 선생님이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생산 수단을 소유를 하든 사람을 고용을 하든 또는 뭐 돈놀이를 가지고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벌든 자유롭게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라고 했고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먼저 사유생산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며,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의 원리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원이 배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적 이익의 추구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향상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항해 있을 때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동방물산이 유럽이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요거를 수정하면 신대륙의 물건이 구대륙으로 유입된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대륙의 물건이 구대륙으로 유입이 되면서 신대륙에서 많이 생산돼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구대륙에서 비싸게 파는 상업, 요 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을 한다고 했고, 자, 이래서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는 아무래도 생산보다는 유통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성향이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콜베르가 주장했던 중상주의, 중금주의, 콜베르티즘은 전부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시해서, 중금주의는 금의 소유를 중시해서 결국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방향인데, 이를 위해서 보호관세를 설정해서 수입을 줄이고 식민지를 확보해서 수출을 늘리는 형태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게 되고 절대왕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러한 신대륙의 물건들이 구대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구황작물들,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 폭발에 힘입어 기존의 공장제 수공업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산업혁명, 기계를 만들어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열리게 돼요. 뭐가 먼저냐 어쩌냐 이런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정도의 수준이고, 따라서 기존의 유통 과정에서의 돈을 버는 상업자본주의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생산된 물건을 자유롭게 팔기 위해서 보호관세 같은 것보다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자유방임주의라든지 하는 고전 경제학파 또는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비개입주의를 추천하는 바람에 정부에는 큰 힘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게 되죠. 당시는 경제의 효율성을 좀 더 따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의 효율성만을 따지다가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러한 폐해들이 등장하고 또 1차 대전이 끝나는 상황에서 광급의 과잉 그리고 수요의 감소를 통해서 무제한의 어떤 경제 침체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공급이 과잉되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물가는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그 물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해고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실업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직한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또 한 번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경제 침체가 무한반복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수정자본주의를 등장한 사람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고, 이 케이니즘이 곧 수정자본주의를 뜻한다고 했었죠.
정부의 개입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정부를 주장을 하게 되고 정부의 중심으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시장에 투입하여 어떤 수요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든지 TVA, 대내시행력 개발 사업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인연금을 통해서 노인들이 받은 연금을 바로 다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요 회복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형평성에 힘을 주던 시절이고요. 자, 그러다가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혼란을 통해 전쟁이 계속되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니까 당연히 원유의 가격이 오르니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고용률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반대로 디플레이션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률 떨어지고 경제 침체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여기서는 생산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 테니까 비싸서 안 살 테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서 생산비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따라서 실업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가격이 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고 물건은 안 팔리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니 결국은 그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해고하는 그런 악영향이 오게 되면서 경제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정부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다시 한번 시장의 자유를 주자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무역을 통해서 고정된 곳에서의 어떤 수출입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격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뭐 공산국가건 자유진영이건 나발이건 지랄이건 가네요. 자,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게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WTO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자, 대표적인 인물은 뭐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나오고요. 레이거노믹스가 신자유주의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잖아. 뭐 일본에서 펼쳐진 뭐 신자유주의는 뭐 아베노믹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정부의 개입을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게 되고요. 자, 공기업의 민영화. 경배는 지금 학교 선생으로 안 잘리니까 일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민영화해서 일시키게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함부로 사람 못 자르는데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근데 뭐 그게 목적은 아니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놓으면 필요할 때 사람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아무래도 고용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줘서 더 많은 고용과 더 많은 해고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복지를 축소하게 돼서 최대한 이렇게 돈 나가는 구석을 줄이는 거죠. 작은 정부로서.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경제의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나 뭐가 확실하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모든 나라들은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 나라만의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을 만들게 되고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결정할 부분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돼야 되는 문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합리적 선택을 파악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편익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얻는 이익. 근데 이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이 모두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게 돼서 그 월급을 받게 되면 그것은 금전적 이익이지만 선생님이 애견 카페에 가서 초보이가 짝짓기를 보는 걸 보면서 헤헤헤 하고 변태처럼 웃으면 그거는 비금전적 이익이겠죠. 이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전부 파악해둬야 된다는 거고 편익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문제를 풀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금전적 이익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편익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두 번째 기회비용은 선택을 통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기회비용은 다시 두 가지, 즉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명적 비용은 선택하게 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얘기하며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하게 된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자, 그다음에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몰 비용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빼빼로를 100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11월 8일 날 여자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의 이제 관계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만난다, 헤어진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거는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맞는 거죠. 왜? 야, 생각해봐.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빼빼로를 만든 게 아까워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만난다. 좋은 선택? 아니죠. 자, 이게 빼빼로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샤넬백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자, 내가 이 여자에게 사준 샤넬백이 아까워서 또는 이 여자 데리고 맛있는 거 먹여준 게 아까워서 이 여자가 나를 맨날 패고 괴롭히고 욕하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연병 뭐 이런 옹만 가지를 다 하는데 내가 얘한테 준 게 아까우니까 준 값은 뽑아야지 하고 만나게 되면 그 연애는 파국이죠. 즉 이런 식으로 이미 줘서 되돌릴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 해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좋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매몰 비용과 명시적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게 됩니까? 선생님이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샤넬백을 준 게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명시적 비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선생님의 심금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하던데,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때도 말했죠. 매몰 비용이라면 명확하게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다. 아니면 뭐 환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또 뭐 매몰 비용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샤넬백이나 뭐 까르띠에 같은 고가의 상품은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지. 지랄하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한 거 외에는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구성의 모순까지 마저 보고 연수 문제 몇 개 풀러 가볼게요. 구성의 모순, 개인이나 집단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 근데 즉 개인이나 집단에서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어떤 내용들로 봤었죠? 그렇죠. 제지회사의 담합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준 걸로는 인순여객, 그렇지, 시골 지역에서의 버스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 설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쌤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걸 가지고 풀어볼까요? 빨간색이 잘 보이겠죠, 그래도? 자, 여기서 주어진 거는 가격과 편익이 주어졌네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합리적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순편익이었습니다. 자, 순편익은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투덜투덜 됐었잖아. 그치? 자,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걸 순편익이라고, 순편익이 가장 높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기회비용. 왼쪽에다 따로 쓸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두껍냐? 지우고, 다시. 자, 기회비용. 자, 아메리카의 기회비용 먼저 구해봅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죠. 자, 그래서 명시적 비용, 아메리카의 명시적 비용 얼마죠? 4,000원. 자, 암묵적 비용은? 자, 여기는 얼마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 1,5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여기는 1,7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여기는 2,0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것 둘 중에 큰 게 뭐죠? 1,700원이죠. 자, 두 번째 카페모카 명시적 비용은 5,000원입니다. 암묵적 비용은 둘 중에는 2,000원이 크니까 2,000원이겠네요. 카페라테 4,500원. 그리고 둘 중에는 2,000원이 되겠죠. 자, 이것이 기회비용인데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는 게 뭐라고 그랬지? 순편익이라고 그랬죠. 자, 빼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300원이겠죠. 여기는 6,500원에서 7,0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500원이고요. 여기서는 6,200원에서 6,5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300원. 즉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다? 그렇죠. 아메리카노가 되겠네요. 다른 것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만. 이걸 꺼야 반응을 하지.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편익은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비용은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알바를 했을 때 편익은 150, 자, 기회비용을 각각 구해볼게요. 자, 알바를 했을 때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죠? 명시적 플러스 암묵적. 자, 알바를 했을 때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명적 비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행을 했을 때 요거는 100만원의 이득이고, 휴식은 80만원의 이득입니다. 그쵸? 비용과 편익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산 잘해야죠. 그 위치가, 표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명시적 비용, 알바, 영원, 플러스 암묵적 비용 얼마입니까? 암묵적 비용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자, 여행,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만 원이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가치. 여기는 150만 원이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가 150만 원이겠죠. 자, 휴식,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비용 20만 원 들어갔잖아. 숨만 쉬어도 비용은 들어가니까. 자, 이득은? 포기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가치. 150만 원이죠.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여기는 100, 여기는 250, 여기는 170이죠. 자, 이거를 어디서 빼야 된다?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야 된다. 자, 여기는 플러스 50이겠다. 그죠? 여기서 200에서 250을 빼니까 마이너스 50이겠다. 그죠? 자, 여기는 1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겠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다? 알바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심심하니까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예시 문제? 이런 거 누르면 나올까?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런 거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이런 거? 애매하네. 애들 수준의 문제가 없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까?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격이 결국은 뭘까요? 그렇죠, 비용이겠죠. 비용입니다. 편이 이건 거지도 아니고 이익은 다 계산을 해줬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명시적 비용은 A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네. 명시적 비용이 뭐야? 기회비용 중에서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쵸? 암묵적 비용은 C가 가장 크다.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니까 이거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중 이게 제일 크겠네. 그죠? 기회비용은 B에 비해 A가 크다. 자, 그럼 구해봅시다. B의 명시적 비용 얼마야? 1,500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게 된 것 중에 큰 가치니까 500원. B의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2,000원이네요. B에 비해 A가 크다고 했으니까 A는, 자,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1,000원. 포기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는 500원. 그러면 얼마야? 1,500원. 즉 얘가 1,500원, B가 2,000원이니까 이것도 아니네. 자, A와 B는 모두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다.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크다는 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뺐을 때 플러스가 뜬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00원이 떴고 여기는 2,000원이지. 마이너스 200원이 떴네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답 없냐? 아니구나.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죠. 그치.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죠. 편익은 1,200원인데 기회비용이 1,500원이죠. 이게 답일 것 같네. 가격이 가장 낮은, 이미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는 없잖아. 그럼 여기 구해보자. 자, 여기는 2,000원이야. 명시적 비용이.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된 것의 가장 큰 가치니까 300원이네. 2,300원을 편익에서 빼야 되니까 플러스 200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잘 읽어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되고요.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준 조건들만으로 잘 풀어야 됩니다. 요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